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죠. 서울회생 법원의 개인 파산 관련 최신 주요 판결 및 결정 내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이 개인 파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실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 최신 법원 결정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지금 법원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그 흐름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향성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 속에서 정말 놓치면 안 돼 핵심 내용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어떤 법원의 판단 기준 같은 것들, 이걸 저희가 쏙쏙 뽑아서요. 여러분이 이 분야를 이해하시는데 좀 지름길을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아주 흥미로운 상황부터 좀 보죠. 파산을 하고 면책까지 받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또 파산 신청을 한다. 아,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네, 2023년 6월 30일자 결정이 딱 이런 경우예요. 보니까 2016년에 파산 선고, 2017년에 면책받고, 불과 4년 만인 2021년에 다시 신청을 했어요. 네, 기간이 상당히 짧죠. 그렇죠. 법원은 왜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았을까요? 이게 단순히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요, 제도의 파산 신청, 그러니까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것 그 자체를 법이 원천적으로 막는 건 아닙니다. 막는 건 아니다. 네. 하지만 법원은 이 파산 제도가 혹시라도 남용될까봐 굉장히 좀 신중하게 봅니다. 남용 가능성. 네, 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우리가 보통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부르죠? 네네. 이 법 제559조나 제564조를 보면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면책받고 7년이 안 지났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채권자를 빼고 목록을 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면책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군요. 네, 그런데 법원은 단순히 그 7년이라는 숫자만 보지는 않아요. 더 중요하게 보는 건 그 첫 번째 면책 이후에 채무자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상황 변화? 네, 왜 또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사정을 좀 따져보는 거죠.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새로운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사실상 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야기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재기의 기회는 주되 제도를 악용하는 건 맞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전 면책 후에 특별히 새로운 어려움이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신청한 것은 제도의 남용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간만 딱 재는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신청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이걸 파고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실질을 보는 거죠. 이게 정말 구제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이걸 가려내는 법원의 어떤 신중함이 좀 엿보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신중함은 다음 주제와도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파산 신청이 소멸시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소멸시효 중단. 네. 네. 2023년 11월 9일자 결정인데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그러니까 일종의 유효기간이 딱 멈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호에 그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법조항이 있군요. 네,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저한테 돈 받을 사람들이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목록에 이름이 올라간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딱 멈추는 거군요. 네,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흘러서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장치죠. 중요한 장치네요. 네,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파산 절차가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돼 버려서 어떤 채권자는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좀 불공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단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시효 시계는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렇군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내 권리가 파산 절차 중에 시간 때문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산 선고가 딱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어디까지가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파산 재단에 포함되는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산재단의 범위, 중요한 문제죠. 네, 특히 월급이나 연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계속적 수입,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실생활과 밀접하니까요. 네, 2024년 1월 4일 선고된 판결이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물론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그 압류 금지 채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겠죠. 정확합니다. 이 판결은 그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채권, 예를 들어서 법으로 정해진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나 연금, 또 장애인 연금 같은 공적 부조금 같은 것들, 이런 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니까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넣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네요. 네, 하지만 모든 종류의 계속적 수입이 다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아, 전부는 아니다. 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의 영업소득처럼 그 성격이나 규모 면에서 일반 월급 받는 분들의 생계비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수입의 경우에는 압류금지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봤어요. 아, 사업소득은 좀 다르게 본다. 네, 즉 채무자가 어떤 종류의 수입을 얻고 있는지,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서 채무자의 생계 보장과 또 채권자들의 공평한 만족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참고로 그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즉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아, 퇴직금 절반은 보호된다. 네, 이건 역시 채무자의 어떤 노후 생계 등을 고려한 그런 판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입이라고 다 같은 수인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월급이냐 사업소득이냐 그 성격과 규모를 보고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채무자의 생존권과 채권자의 권리 사이에서 정말 섬세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죠. 특히 퇴직금 11회분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건 아주 구체적인 기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시점 문제입니다. 만약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그 후에 배우자가 사망해서 상속재산을 나눠받을 권리,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 이게 생겼다면요. 이 권리도 파산재단으로 들어가서 채권자들에게 가야 할까요? 아, 이것도 꽤 복잡해 보이지만 법원의 입장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명확하다고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를 보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것은 파산 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아, 파산 선고 당시. 네. 여기서 핵심은 파산 선고 당시입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권리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하.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도 파산 선고 시점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권리였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권리가 구체화되었다 하더라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파산 선고 이후에 채무자가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나 아니면 우연히 얻게 된 재산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려는 그런 취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배려군요. 네. 다만 이걸 파산 선고 전에 가입했던 보험의 해약 환급금 청구권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 보험 해약 환급금은 다르다. 네, 이 해약 환급금 청구권은 파산 선고 당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봤거든요. 아, 기준이 명확하네요. 네, 결국 파산 선고라는 그 시점이 결정적인 기준선이 되는 셈이죠. 아, 그 파산 선고일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던 권리는 파산재단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후에 완전히 새롭게 생긴 기회는 채무자의 새 출발 몫이 된다.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법원이 이 기준선을 상당히 명확하게 지키려 한다는 점, 이거 기억해 둘만 합니다. 네. 다음은 채권자의 상계권. 그러니까 서로 빚이 있을 때 이걸 퉁치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상계, 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있는데 세입자가 파산을 했어요. 밀린 월세가 있고 또 돌려줘야 할 보증금도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그냥 까고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파산 절차에서도 상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에서도 원칙적으로 상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을 한다. 네, 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제한이 따르는데요. 제한이 있다. 네, 특히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파산 선고 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 선고 후에는 제한된다. 네, 또 파산 선고가 내려진 것을 알면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 예를 들어 파산한 사람에게 줘야 할 돈을 떠안게 된 경우에도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이런 경우까지 상계를 무제한 허용해버리면 그 채권자만 다른 채권자들보다 자기 빚을 먼저 다 받아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아, 혼자만 유리해지네요. 그렇죠. 이건 파산 절차의 가장 기본 원칙인 채권자 평등 원칙에 어긋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채권자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배당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상황에서는 상계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계가 편리해 보이긴 하지만 파산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나 먼저 챙기는 걸 막아서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장치군요. 네, 맞습니다. 공평성이 핵심이죠.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네요. 자, 그럼 이번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에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그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진행 중이던 소송? 네. 소송 수계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소송 수계. 말 그대로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받는다. 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채무자의 재산, 즉 파산 재단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따라서 일단 멈춥니다. 중단되는 거죠. 일단 스톱. 네, 왜냐하면 파산 선고 후에는 채무자 개인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인 파산관제인이 파산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관제인이 권한을 갖는군요. 네, 그래서 중단된 소송 절차는 이제 파산관제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어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송 수계입니다. 아하, 하지만 모든 소송이 다 중단되고 수계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게 다는 아니다. 네, 파산 재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 예를 들어 이혼 소송 같은 순수한 신분 관계에 관한 소송 같은 경우는 파산 선고와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그대로 간다. 네, 핵심은 그 소송이 파산 재단의 규모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재산권 소송인지 여부. 네, 예를 들어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어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제기했던 소송 같은 경우는 이기면 파산재단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파산관제인이 이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 조금 복잡하니까 정리 한번 해보죠. 네, 그러니까 소송 내용이 돈이나 재산에 관한 것이고 그 결과가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파산재단에 영향을 준다면 소송 스톱. 네, 그리고 파산관제인이 바통 터치. 맞습니다. 하지만 이혼처럼 재산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소송은 그냥 그대로 진행.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파산재단에 영향이 있는가?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파산 절차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면책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면책.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이걸 받아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데 안타깝게도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죠. 어떤 경우에 면책이 불허될 수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채무자의 성실 의무 위반 사례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성실 의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법원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설명 안 하거나 숨기거나. 네, 설명 의무 위반이죠. 아니면 재산을 슬쩍 숨기거나 서류를 가짜로 만들거나 허위 진술, 재산 은닉. 네. 또 아는 채권자한테만 몰래 빚을 갚는 그런 행위, 편파 변제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평파변제. 그런 경우들이 대표적입니다. 네, 바로 그 점들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에 다 있군요. 네, 말씀하신 재산 숨기기, 거짓말하기,
설명 제대로 안 하기, 특정 채권자 편들기 외에도 뭐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너무 많은 빚을 진 경우, 법원에 가짜 채권자 목록을 낸 경우 등등 다양합니다. 아, 낭비나 도박도 포함되는군요? 네. 이런 행동들은 파산제도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직성과 채권자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기본 원칙 위반이네요. 네, 파산 절차에 들어선 채무자는 자기 재성과 빚에 대해 숨기는 것 없이 투명하게 밝히고 법원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저버리면 면책이라는 큰 혜택을 받기 힘들어지는 거죠.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네, 물론 법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여러 딱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재량으로 면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재량 면책이라고 부릅니다. 아, 재량 면책이라는 것도 있군요. 네, 하지만 최근 판례들을 보면 채무자가 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이런 재량 면책조차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해야 합니다. 아, 재량 면책도 점점 어려워진다. 네,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직과 성실이 파산 절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 의무라는 게요, 파산이라는 정말 극한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모든 걸 완벽하게 기억하고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게 어쩌면 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혹시 법원도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나요? 아니면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도 치명적일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법원도 뭐 사람 사는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네. 파산에 이른 분들이 처한 그 극심한 스트레스나 혼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기억력 착오라든지 사소한 누락 자체만으로 무조건 면책을 불허하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중요한 것은 고의성과 불성실의 정도입니다. 고의성. 네,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기려 했거나 명백한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절차를 좀 기만하려는 의도가 명백할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의도가 중요하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의적인 기만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투명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파산 절차 중에는 채권자들이 이 사람 면책해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이죠. 네. 만약 이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뒤늦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받아주나요? 원칙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이의 신청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원칙은 준수. 네. 모든 법적 절차에는 마감 시한이 있고 이걸 지켜야 절차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법원이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들어온 이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각하되는 거죠. 아, 각하되는군요. 네. 하지만 세상에 100% 예외 없는 규칙은 드물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고려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면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정말 작정하고 사기 파산 행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 예를 들어 숨겨둔 거액의 재산이 이의 신청 기간이 다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 같은 정말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법원이 판단을 다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 사기 파산 같은 경우. 네. 하지만 이건 정말 드문 경우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간을 넘긴 이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건 역시 채권자가 제때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채무자에게도 언제까지나 절차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서 신속한 면책과 제기를 도모하려는 양쪽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감 시한은 역시 중요하군요. 네, 절차 안정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엄격하게 지키되 정말 심각한 부정행위가 나중에 드러나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문이 열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파산 관련 최신 판결과 결정들을 쭉 훑어보니 몇 가지 뚜렷한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경향성이 있죠? 법원은 어떻게든 제도가 남용되는 것은 막으려 하면서도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아주 높은 수준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네, 그 점이 두드러지죠.
그리고 파산재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계속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 또 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들 간의 공평성을 지키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개인 파산 제도는 분명히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분들에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안전망이고 또 재기의 발판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네, 중요한 제도죠.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판례들은 그 과정이 결코 그냥 주어진 어떤 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채무자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할 어찌 보면 좀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책임이 따른다. 네. 법원은 한편으로는 벼랑 끝에선 채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낳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군요. 네, 계속해서요. 이런 법원의 최신 동향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상대적으로 변제 계획을 좀 이행해야 하는 개인 회생 하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매우 엄격한 정직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개인 파산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맞을지 좀 깊이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또한 앞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어떤 불성실 행위나 재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지 그 기준은 또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 주머니를 조금이나마 채웠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